네, 안녕하세요. 한재영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크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께서도 과연 지금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시기인지 이걸 진짜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해드리면 일단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저렴할 때 매수를 해야겠죠. 저렴할 때 매수를 하고 비쌀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조금 더 시장을 볼 때 많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조금 머리 덜 아프시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내용 위주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전체 지수 차트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해야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 기업이 인정을 받을 거니까 나중에 상승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들 뭐 직장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많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승을 하는 시장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져가는 시장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조금 더 빠르게 캐치를 해내면 이렇게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뭐 LG 엔솔이나 이렇게 대형주로도 한 20% 30%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확인이 돼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한 2400, 2500포인트 이 구간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하락이 이루어지진 않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알아보면서 과연 주식 투자를 언제 해야 될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금리에 대해서 엄청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부정적인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반대로 이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시장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주식시장에 접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가 언제 오를까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입니다.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 하실 텐데요. 일단 금리라는 거의 특성을 알아보면 이렇게 펜으로 쓰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메모장 활용하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금리는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을 이게 기본입니다. 금리라는 거는 결국 상승하는 국면이 있다면 하락하는 국면도 있고 반대로 하락하는 국면이 있다면 상승하는 국면도 있습니다.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해요. 시장에 어떠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렇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명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시장은 이렇게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금리를 일단 인상한다. 이 측면에서 바라볼게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유동성을 회수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결국에 이렇게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면 최종 결과적으로 경기가 둔화하게 됩니다. 경기가 둔화세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국면에서 경기 둔화 국면이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경기 둔화 국면이 오면 자연스럽게 다시 금리는 인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명이나 이런 게 없는 한 시장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경제가 확장되는 국면은 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를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게 됩니다. 경기가 둔화되게 되면. 그러면 금리가 인하된다고 했을 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최근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20년간 기준 금리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이 있고 금리가 다시 인상되고 그리고 인하되고 한동안 이렇게 이 구간에서 머물다가 다시 인상되는 국면이 있고 금리가 다시 인하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는 언제 오를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금리의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국의 M2 광의통화 추이를 한번 볼게요. 광의통화 추이를 보면 이렇게 유동성은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고, 이렇게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만큼 주식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가져가게 됩니다. 우상향 흐름을 가져갈 때 언제 주식을 샀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은 달라지게 되겠죠. 어차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주식시장 속에서 주식을 언제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최근에도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증시는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유동성이 축소되고 유동성이 확장되고 이거를 결국에 반복을 한다는 건데, 유동성이 다시금 확대될 수 있을 때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이 다시금 확대할 수 있을 때는 결국에는 경기 둔화가 절정에 달하고 글로벌 위기가 생기고 이런 국면이겠죠. 이런 국면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환율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환율이 최근에 계속 1200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보통 이렇게 한 가지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환율이 1200원 부근이면 환율이 높은 만큼 원화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거니까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던데, 일단 환율이 저는 1200원 부근이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달러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1000원, 이 1050원 부근이죠. 1050원 부근이랑 1250원 부근, 1230원 부근 정도, 여기서 계속 박스권 형태를 보이면서 횡보세를 보이는 게 원달러 환율의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환율은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는데 주식을 왜 1200원쯤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일단 환율이 1200원 부근에 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해서 팔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계속 상승하면서 팔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 처리가 완료가 됐을 겁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오히려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바로 이 수출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높은 구간에 있을 때 오히려 수출 금액이 늘어납니다. 수출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엔 기업의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거고, 주식은 어떻게 보면 실적 함수라고 하잖아요. 실적 함수라고 하는데 매출액이 올라가면 주가 역시 자연스레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환율이 1200원일 때 오히려 매수 관점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일평균 수출액 추이도 한번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걸 환율의 흐름이랑 한번 봤을 때 이렇게 수출 금액이 올라가는 시기에 환율의 상승도 같이 이루어졌고, 수출 금액과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 개수가 거의 0.9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증시 역시 우상향 흐름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 환율 1200원이라서 오히려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길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과연 매수 기회일까요? 요새 시장이 진짜 많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물론 3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 가장 단기적인 이슈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쨌든 시장에 지금보다 더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좌측에 우크라이나의 CDS 프리미엄 5년물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부도 위기일 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CDS 프리미엄이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 불거졌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근데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예요. 고점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시장의 분위기는 거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 CDS 프리미엄은 실제로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 실제보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판단을 할 때 천연가스 가격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도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보면 이전 고점 대비 현재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불안한 투자 심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과거 데이터를 한번 돌려보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결국에는 해소만 된다면 뭐 전쟁으로 치닫거나 뭐 아니면 평화적으로 해결하거나, 결국 해소만 된다면 시장은 조금 불확실성 해소로 우상향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난다, 이것도 메모장에 한번 쓰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최악의 상황, 뭐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했을 때 뭐 증시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오르는 거는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최악의 상황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미국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 국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국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전쟁이라는 요소가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장에는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뭐 이라크 전쟁이나 9.11 테러, 이 당시에도 시장은 관련된 우려감에 단기적인 하락 흐름만 보였을 뿐 이후에는 더욱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왜 이 전쟁이나 9.11 테러나 뭐 그 이후에 시장이 반등세를 보였냐?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부양책이 용인이 되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한데,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대부분 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때 발생을 하죠. 결국에 이 전쟁이라는 것이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상승도 꺾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전면전으로 치닫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시장에는 나쁘지만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과연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주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렇게 묻는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만 기회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지금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주된 이슈가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이라크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 추이를 보면 이 이라크 전쟁 당시 이 단기적으로만 이슈로 작용했을 뿐 이후에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만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어쨌든 하락 추세 중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 중에 있고 단기 반등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최근에 진짜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슈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MSCI 선진시장 승격 관련 이슈가 엄청나게 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마냥 호재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 5년, 10년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분명 호재가 맞아요. 왜냐면 시장의 변동성도 줄어들 거고, 이렇게 선진신흥 증시의 PER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선진시장에 비해 신흥국 시장이 PER이 저평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선진시장에 편입이 된다면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같은 그런 현상은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가 있냐? 메모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MSCI 선진 증시 일단 이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결정이 되면 선진국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기 전에 기존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던 이 기존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던 패시브 자금 유출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이 자금 이탈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존의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던 패시브 자금 유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고 증시도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막 얘기가 나왔고 올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 이렇게 이슈가 계속되면서 선진 증시 편입 이슈가 계속되면서 조금 과정을 밟아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이슈만 보고 마냥 증시에 달려들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접근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고,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과연 주식 투자를 언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길래 그런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최근 시장이 워낙 안 좋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시장이다. 한 2-3개월 길게 보면 2-3개월 정도는 반등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을 바라볼 때 유동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많은 고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이 라이브 경제 TV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많이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는 만큼 이렇게 같이 여러 공부를 하면서 상세하게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은 이 번호로 투자 놀이 또는 한재웅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